역사상 단 한 명의 사람이 전 세계 경제를 자신의 손끝으로 조종할 수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단 한마디가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고 펜 한 번의 움직임이 거대한 기업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다면 말이죠. 현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에는 정말로 그런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정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졌고 대통령들조차 그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했었죠. 바로 지금부터 그 전설적인 금융제왕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837년 코네티컷주의 한적한 마을에서 후에 미국 전체 경제를 손에 쥐게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존 피어폰트 모건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특권층의 삶을 보장받았죠. 아버지 주니어 스펜서 모건은 이미 성공한 은행가였고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금융계의 거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했었죠. 그런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이 매우 약한 아이였어요. 극심한 기침에 시달렸고 편두통과 발작이 자주 찾아왔죠. 홍역을 비롯해 온갖 질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이런 건강 상태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 수가 없었어요. 대신 집안에서 책을 읽거나 아버지의 재무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류마티스 열병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회복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렸죠.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아조레스 제도로 존을 혼자 보낸 것입니다. 바다의 짠 공기와 따뜻한 기후가 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존은 가족과 떨어져 거의 1년 동안 그 외로운 섬에서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죠. 이런 고독한 시간들이 존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몸에 밴 것이죠. 또한 끊임없는 질병과의 싸움은 그에게 불구의 의지력을 길러주었습니다. 1857년이 되자 이제 20세가 된 존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스턴, 스위스, 독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런던에 있는 조지 피바디 앤드 컴퍼니라는 상업은행의 주니어 파트너였습니다. 덕분에 존은 이 회사의 뉴욕 지사에서 첫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당시 신흥시장이었던 미국의 금융 상황과 정치적 동향을 분석해서 런던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죠. 존은 뛰어난 분석력과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경제 현상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리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능력은 나중에 그가 거대한 금융제국을 건설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의 아버지는 아들의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충동적인 면이 있어서 성공적인 금융가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1859년 뉴올리언스 출장에서 존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구매자도 없는 브라질 커피 화물 전체를 사버린 것이죠. 다행히 나중에 그 커피를 팔아서 상당한 이익을 남겼지만 은행 경영진들은 이런 무모한 도박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존이 가진 뛰어난 상업적 감각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존은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죠. 이런 능력은 앞으로 그의 사업 경력에서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1861년 24세가 된 존은 마침내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기존 회사의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만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죠. 여전히 아버지의 영국 은행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그 해에 존은 첫사랑인 아멜리아 스터지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몸이 약한 여성이었지만 존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선사해 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멜리아가 계속해서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존은 신혼여행을 겸해 아내를 지중해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기후가 그녀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아멜리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4세의 나이에 호라비가 된 존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이 비극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경험은 그의 성격을 더욱 냉철하고 단호하게 만들었어요. 아내를 잃은 후 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일에 몰두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미국도 큰 위기를 맞고 있었어요. 남북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1863년 징병법에 따라 존도 전쟁에 참여해야 했지만 $300를 지불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입대시키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존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전쟁 중에는 모든 물자가 부족했고 정부는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가격이든 지불할 용의가 있었거든요. 존은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홀 카빈 소총 거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5,000정의 중고 소총을 구매하는데 자금을 지원했는데 이 소총들은 너무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던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를 구매한 컨소시엄은 간단한 수리를 거쳐 거의 즉시 같은 소총들을 정부에 되팔았습니다. 구매 가격보다 60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말이에요. 존에게는 매우 수익성 좋은 거래였지만 당연히 대중과 정부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이 얼마나 영리하고 기회주의적인 사업가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어요. 1871년 존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국가의 주요 금융가 중 한 명인 앤서니 드렉셀과 손을 잡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함께 드렉셀 모건이라는 개인 상업은행을 설립했어요. 나중에 이 회사는 단순히 JP 모건 앤드 컴퍼니로 이름을 바꾸었고 존은 남은 평생 동안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JP모건 체이스의 전신이 되는 회사였죠. 드렉셀은 이미 확립된 고객 네트워크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고 존은 젊은 에너지와 야심 그리고 뛰어난 사업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이 조합은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존의 경력 초기에는 주로 부유한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재산과 명성이 쌓이면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존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미국의 철도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다른 주요 산업들은 이미 한 명의 거물이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카네기가 철강을 장악했고 록펠러는 석유를 지배했죠. 하지만 철도만은 달랐습니다. 철도 산업에는 비슷한 노선을 운영하는 경쟁 회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가격을 깎아가며 경쟁하는 상황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치열한 경쟁을 보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존은 오히려 거대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해결책은 경쟁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개의 작은 회사들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합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경쟁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존은 협력과 통합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존은 항상 소규모 회사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강력한 대기업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신 해당 지역의 모든 철도를 소유하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었거든요. 존은 여러 철도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했어요. 재정이 어려운 철도 회사들을 인수해서 경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회사들을 하나의 지배적인 기업으로 합쳐서 나머지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물론 그 경쟁자들도 결국 인수할 수 있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 존은 철도 산업 전체를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이런 전략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모건화라고 불리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이 용어는 산업 전체를 통합하고 재편하는 과정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존이 다른 사업가나 투자자들과 달랐던 점은 이런 회사들의 경영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서 앉아 있으면서 이익만 챙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존은 통제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결정을 내리고 싶어 했어요. 이사회에서의 영향력 있는 지위를 활용해서 회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모든 철도 회사의 경영진을 자신의 취향에 맞게 교체하고 자신이 선두에 서는 독점 기업으로 통합했죠. 물론 철도 회사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완전한 통제권을 주지 않으면 거절했습니다. 이런 강압적인 방식이 때로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이런 방식은 존에게 원하던 권력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안정적인 산업을 만들어냈어요. 이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의 자금이 미국 철도 회사로 대거 유입되었거든요. 존 덕분에 이제 더욱 통합되고 안정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당연히 이로 인해 존은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존은 계속해서 더 많은 철도 노선을 인수했고 끊임없이 이전의 성과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윌리엄 벤더비트라는 전국 최고의 철도 사업가 중 한 명으로부터 뉴욕 센트럴 철도 주식 25주를 매입했습니다. 다음 해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철도 채권 거래를 성사시켜서 4천만 달러 상당의 채권 판매를 보증했죠. 이런 거래들을 통해 존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는 미국 철도 산업의 사실상 황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미국 철도의 3분의 2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 자본금의 60%가 철도 회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존은 더 이상 단순한 부유한 금융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말 그대로 철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편과 합병을 통해 산업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죠. 이 모든 것이 그의 권력과 부를 더욱 키웠고 산업계 거물로서의 명성이 커질수록 그의 외모도 더욱 위협적이 되었습니다. 존은 쥐삽이라는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코의 혈관이 염증을 일으키고 파열되면서 매우 빨갛고 일그러진 모습이 되었어요. 코가 훨씬 커지고 울퉁불퉁해졌죠. 존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매우 신경을 썼고 손자의 증언에 따르면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항상 화가에게 코를 더 정상적으로 보이게 그려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얼굴 특징과 우뚝 솟은 키, 공격적인 말투가 결합되어 존은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1901년에 존은 마침내 자신에게 맞설 만한 상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존은 그 지역의 2개 철도와 함께 노던 퍼시픽 철도를 통합해서 노던 시큐리티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새로운 지주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와의 긴밀한 관계 덕분에 이런 독점적 관행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맥킨리가 암살당하고 갑자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루즈벨트는 존이 하는 일에 대해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루즈벨트는 1890년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존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존이 법정에서 이를 다투었지만 회사는 결국 해체되었어요. 루즈벨트가 어느 해 아프리카로 사냥 여행을 갔을 때 존은 좋았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사자가 그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발언은 존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로 그가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에게 맞서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존에게는 이런 좌절은 단지 작은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미 훨씬 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카네기 스틸은 당시 절정에 달해 있었고 철강 산업을 지배하며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연간 4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네기는 은퇴를 준비하면서 회사를 매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거대한 회사를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카네기에게 가격을 정해달라고 말했고 카네기가 4억 8천만 달러를 제시하자 존은 그 자리에서 동의했어요. 이는 역사상 그 어떤 사업 거래보다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나중에 존은 1억 달러를 더 지불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이 거래는 존의 사업 철학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그는 항상 최고의 것을 원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901년 이 획기적인 매수를 한 존이지만 이것은 그의 야심찬 계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카네기 스틸을 페더럴 스틸 컴퍼니와 다른 여러 회사들과 합병시켜서 세계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인 US 스틸을 설립했어요. 시가총액이 1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당시 미국의 모든 제조업을 합쳐도 90억 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존이 만든 하나의 회사가 전체 제조업의 15%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는 현재의 기준으로도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독점이었습니다. 이 거래로 존은 미국 철강 생산의 약 3분의 2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두 산업은 철강과 철도였는데 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정복한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존은 토마스 에디슨의 초기 전기 실험에 자금을 지원했어요.
에디슨 일렉트릭을 경쟁사와 합병시켜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ATT가 될 회사를 만드는데도 영향을 미쳤죠. 존은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그 잠재력을 빠르게 파악하고 투자했습니다. 존은 회사들을 합병해서 막을 수 없는 거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을 보였습니다. 불행히도 1893년에 위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통제되지 않은 투자로 인해 미국은 전례 없는 대공황에 직면했습니다. 거품이 터지고 미국 경제는 혼란에 빠졌어요. 주식이 폭락해서 거의 절반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업이 영원히 문을 닫았고 수백 개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등했죠.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존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미국 채권을 현금화해서 금으로 교환했습니다. 당시 달러는 여전히 금 본위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금 준비금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고갈되고 있었어요. 금 본위제는 누구나 자신의 지폐를 실물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지폐의 실제 가치에 대한 신뢰가 더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달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항상 최소 1억 달러 상당의 금괴를 보유해야 했어요. 그런데 1895년에는 그 금이 대부분 사라져서 달러 가치가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정부의 금 보유액이 900만 달러에 불과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었죠. 물론 이런 금 매도 사태는 더 많은 공황을 확산시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켰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돈을 빼내면서 보유액을 더욱 고갈시켰어요. 당시 미국에는 이들을 구제할 중앙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극도로 절박했습니다.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것이 미국의 진로를 영원히 바꿀 갈림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단순히 미국 국민에게 더 많은 채권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전략으론 충분히 빨리 효과를 낼 수 없었거든요. 바로 이 순간에 존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존은 이것이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을 경제적 재앙에서 구출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어요. 존의 대담한 계획은 미국에서 가장 저명한 은행가들로 구성된 민간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서 외국 투자자들과 협력해 미국의 금 보유고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디케이트는 남북전쟁 시절의 법률에 따라 350만 온스의 금을 사용해서 30년 만기 금 채권 6,500만 달러어치를 매입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거래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존은 뉴욕에 있는 부하들에게 전보를 보내 행동하라고 지시했고 단 22분 만에 그들은 모든 금 채권을 처리했어요. 존의 단호한 행동은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진정 효과를 가져왔고 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존은 거의 혼자서 미국을 완전한 파산에서 구해낸 셈이었어요. 물론 그는 영리한 사업가였기 때문에 자신이 매입한 금 채권에 대해 상당한 금리를 확보해서 이 사업에서 큰 이익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존에게 양날의 검이었어요. 존이 위기를 모면하고 정부를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려도 제기되었어요. 이는 한 명의 은행가가 전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과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동기가 정말 애국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기회주의적 행동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대형 은행과 정부 간의 관계는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지만 존과 그의 은행가 친구들은 대신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후보에게 많은 기부를 했기 때문에 존은 당분간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존이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07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또 다른 심각해지는 금융위기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여러 은행들이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블록 주변에 긴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은행원들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더 천천히 세어서 현금 인출 속도를 줄이도록 지시해야 했다고 전해져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인출하면 이 시점에서 재앙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은행들은 고객들의 모든 예금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대출과 투자에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고객이 동시에 인출을 요구하면 즉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 존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907년의 위기는 너무 심각해서 두 사람 모두 정부와 대기업이 힘을 합쳐 국가의 불황을 막는 것이 미국의 최대 이인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JP 모건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구제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존의 전략은 가장 필요한 곳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주요 금융가들과 국가 최대 은행 및 신탁 회사의 리더들을 메디슨 애비뉴에 있는 자신의 사립 도서관으로 불러 모아 최선의 행동 방침을 결정했어요. 존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소규모 경쟁업체들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은 일부 은행들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지만 다른 은행들은 여전히 구제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예금자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파산을 선언하지 않도록 여러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예치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공개한 후 존은 은행가들이 서로 협상하는 동안 문을 잠갔어요. 말 그대로 그들을 가둬서 아침까지 해결책에 동의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모두가 존의 계획에 동의했고 루즈벨트의 승인으로 미국 재무부도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2,5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대통령이 존의 사업 감각에 대해 가진 존경심은 놀라웠습니다. 존은 당시 70세였고 심한 감기에 걸려 끊임없이 기침과 재채기를 하면서도 미국 경제를 구해냈거든요. 그의 계획은 결국 성공했고 많은 자본이 경제에 다시 투입되었으며 미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회복되었어요. 존의 수완과 거래 덕분에 또 다른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번 잠시 영웅으로 추앙되었다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를 거의 즉시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존은 점점 더 많은 감시에 직면했습니다. 견제와 방해 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강도 남작의 시대는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어요. 미국 대중이 소수의 사업가들이 너무 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존은 푸조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소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월스트리트의 머니트러스트의 진정한 영향력과 미국 경제에서의 역할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존은 푸조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최전선에 있었어요. 그는 월스트리트 권력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재정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존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고 그는 여러 차례 신경쇠약을 겪었으며 언론의 부정적 묘사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실제로 처녀 항해를 위해 타이타닉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건강 문제로 마지막 순간에 취소했습니다. 그 사이 푸조위원회는 연방준비은행 설립의 길을 닦았어요. 소수의 부유하고 강력한 개인들에게만 의존해서는 경제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은 이 조사의 결과를 결코 보지 못했어요. 한 달 후인 1913년 3월 31일 75세의 금융 거물이 로마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존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미국 자본주의의 거친 초기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사망과 함께 연방준비은행이 설립되었고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 시스템을 통해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의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은행이 너무 강력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어요. 수년에 걸친 수많은 인수와 합병을 거쳤고 존 자신도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2000년 체이스 은행과의 합병으로 JP 모건 체이스가 탄생한 것이죠. 자산 규모 약 3조 달러로 추산되며 은행업계에서 200년간의 통합을 거쳐 설립되었어요. JP 모건 체이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존 피어폰트 모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릴 수 있지만 그의 유산이 살아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미국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강국으로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의 방법이 항상 윤리적이거나 대중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미국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업과 금융 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존의 혁신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깊은 부의 전략을 함께 탐구할 구독자로 남아주세요. 웨스토피아와 함께 당신의 부의 여정을 시작하세요.